최근까지 있었던 답변 중에 제가 놀라웠던 부분은 대통령은 처음이라 라는 발언인데요. 이 발언의 의미는 차지하고 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대통령님들께서 대개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그런 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종의 좀 그 전체적인 그 본인이 행동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적절치 않을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 국회에서의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이 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좀 기가 막히게 하죠. 대통령은 처음이시지만 총리께서 총리를 두 번째 하십니다.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률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유가 변동에 따라서 전기요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도 이거 문재인 정부 탓을 해서요.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 정책을 가장 강하게 폈던 이명박 정부 때 30.2%라고 하는 놀라운 요금의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유가 영향이죠.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있었던 한전의 영업이익 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기요금을 열심히 올려서 그러다 보니 유가가 안정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최대의 영업이익을 구현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도 많이 했습니다. 최대 영업이익을 이어가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전기요금 조정했습니다. 누진제, 특히 이제 주택용 누진제를 조금 조정을 해서 폐지를 했죠. 15년간의 영업이익이 총 36조 3,700억, 손실액이 15조 2,700억, 더하기 빼기 해보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정부 공기업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과 영업손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해당되는 기업이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채를 쌓아놓은 것인데, 아니 저렇게 뻔하게 15년간 한전의 영업이익이 한 20조 넘게 남는 것을 보면서도 자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인데요. 전 세계 평균이 29%에 해당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40%를 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40%를 넘었습니다만 2005년 기준을 보면 저 나라들 대부분 다 5%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1%대였고요. 미국도 3%,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5% 정도였습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저렇습니다. 6.7.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중국과 일본이 거의 30%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리백이 결과적으로 보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뒤진 나라 눈을 씻고 찾아보면 한 두세 개 나라 있습니다. 세계에서. 바로 중동인데요. 이란을 빼고 사우디, UAE 이렇게 기름이 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보다 좀 낮긴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보다 높죠. 자, 그러면 10년 뒤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보다 훨씬 더 높겠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에 30.2%가 그렇게 과도한 목표 수치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국가가 2005년에 1%대, 3%대에서 2020년 15년 만에 저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는 모든 나라 또 모든 정부가 애쓰는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1,100만 개, 그리고 2019년에는 1,150만 개인데 그중에 아시아가 63%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63%에 해당되는 아시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중에 중국이 400만 개 이상을 차지했고요. 일본이 2020년에 26.7%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여줬듯이 일본도 역시 26만 7천 개라고 하는 정말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우리는 2018년 기준에서 한 2만 5천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지구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 분야가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총리께서는 2015년 그리고 16년 2년 동안에 기후센터 이사장도 역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이미 2번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커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네, 답변은? 네. 네, 저희의 이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또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간헐성이라는 문제, 또 대한민국의 풍력 에너지나 태양 에너지가 구라파나 이런 데의 그 각 국가들끼리 서로 에너지를 차용하고 갖다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나의 섬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기저전력으로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이거를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저희 정책 당국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를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저는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총리님, 그리고 우리보다 원전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딱 2나라가 있습니다. 하나가 프랑스고 그 다음이 스웨덴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66% 정도 되고 스웨덴이 30% 정도입니다. 구라파는 프랑스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25%가 넘습니다. 스웨덴은 67%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라파는 에너지의 정책의 여건이 기본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본도 섬입니다. 일본이 지금 27%까지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책이 그렇듯이 그것을 너무나 급속하게 올리면서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자력 같은 것을 없애버리는 것은 이거는 조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20%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 2010년대 후반인데요. 2020년에 26.7%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실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께서 영화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거나 영화를 아주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일거에 막 진압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나서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영화 많이 보신 것 같은데 현실은 영화하고 좀 다르죠. 경찰 반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우조선에 특공대를 투입하자 말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행안부 장관의 판단이나 업무 영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 대우조선 해양 사태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그 작전 여건과 상황은 굉장히 경찰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위자들이 신나를 90리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폭발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공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니 검토를 하라고 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런 이야기 또 한 적이 하나는 이제 없습니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회의 소집의 권한이 과연 행안부 장관에게 있나라는 부분도 조금 물음표가 지워집니다. 어떤 것이요?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회의 소집을 하신 거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지금 되는 어제 통과한 법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또 시행되기도 전에 그냥 행안부 장관께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게요. 이게 이제 행안부나 경찰청이나 소방청이 다 행안부 소속청이기 때문에 그 두 청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은 행안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청이 연합해서 공권력을 투입할 때 가장 안전하고 사고와 희생이 적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제가 마련한 것입니다.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 자리는 앞으로도 안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나 마련을 생각합니다. 해야 그 판단은 됩니다. 경찰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타부처의 타기관의 업무 협조를 받는 것이 돼야 되겠죠. 자, 또 장관께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음성적으로 해오던 반헌법적, 반법률적 사항을 민정수석실 폐지해서 경찰에 대한 지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 민정수석실 밀실에서 어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부처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석실도 존재하고요. 네. 그럼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실에서 내린 결정 이게 다 음성적이고 밀실이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내각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겠죠. 뭐 국무위원이나 국무회의 비서실의 판단, 수석들의 보고 네. 그런 것들을 받고 대통령이 지휘 통화를 하시죠. 총리를 통해서. 그런 비서 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것이면 의원님께서 아니, 잘 알고 대통령제라니까요. 계셨습니까? 그럼 뭐 장관님, 대통령 외에는 다른 대한민국은 내각은 필요 대통령제입니다. 없겠죠. 대통령만이 선출된 내각 중에서 대통령만이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죠. 헌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헌법은 또 선출받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하여 모든 행정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조금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게 법무부 장관께서 어제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드는 행안부 안에 경찰국은 그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네.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다른 나라는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 독일, 프랑스 이렇게 유럽 예시를 드셨던데 여기는 의원 내각제인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럽은. 즉 다시 말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내각의 장관들이 다 선출직이죠. 그래서 경찰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당연한 갖다 붙이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요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그 어떤 형태를 통하든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없다라는 취지고 그것이 무슨 꼭 강요에 의한 통치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네. 경찰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 임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그렇습니다. 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죠. 일일이 다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세요.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위상이나 역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안전부 안에 두는 자문위원회로서 경찰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라든지 경찰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찰법 다시 띄워주십시오.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이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경찰청보다 앞에 나옵니다.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아침에 격화시켜버리는,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초법 탈법적인, 정말 우리 헌정 초유의 대법원 장관이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요.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 해석을 그렇게 내린 것입니다.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자문기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의사 결정기구가 자문기구라고 하지 않죠. 2019년에 법제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을 살펴봐도 그것을 이제 자문기구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해야 될 텐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가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규정이 이미 네, 의원 여러분, 국가경찰위원회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장관께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해석적으로 그렇게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법으로도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잠시만요. 있습니다. 법으로는 심의 의결 기구예요. 아니, 법으로 네. 제10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 방금 자, 그리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하셔서 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찰이 규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령이니까 얼마든지 민주적 총재와 관련한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의 의결 기구로 이미 법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이 사단을 이렇게 일으키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기속력이 경찰청장에 대한 동의,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 행사하기에 앞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 의결 사항 중에서 기속력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꾸 자문기구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법 10조를. 아니, 사실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지난 정권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장관님, 의원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법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이든 정부든 국회든 다 그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그 경찰법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법에 따른 권한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 전에는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속력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시행령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그 그야말로 심의 여태까지 의결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법에 내용을 근거가 없이 들어가면 만든다고 되는 위법이라고 것이죠. 말씀하시는 좀 더 건 구체적으로 똑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 경찰위원회가 결국은 전임 정부에서 인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그냥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위원회와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으셨죠. 아니, 왜 소통을 안? 제가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셨잖아요. 제대로 소통했다면 차단을 안 하실 거예요. 일선 경찰관과 그다음에 경찰청장 간부들과의 소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네, 일선 경찰 소통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장관께서 한두 개의 경찰서를 방문한다고 소통이 되거나 의견 수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 유념해 두겠습니다. 검찰에서 검경 사건 조정 때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해서 검찰청에서 각각 회의에 대해서 열어서 그 의견을 취합했듯이 왜 이번에 경찰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의견 취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견 취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한두 군데 방문하는 거는 장관님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전국의 상징적인 곳은 다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청도 출신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영천시 청도군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장관님. 네. 법상 정해져 있는 장관님의 권한 행사를 사실 보좌하기 위해서 아주 소규모 보좌 조직을 만드는 경찰국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경찰 장악이다, 대국민 선전포고다, 심지어는 앞으로 경찰청장은 모든 사무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막말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또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마치 국가경찰위원회 조금 전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굉장히 잘 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장관님 경찰청 개청 이후가 한 30한 2년 됐는데요. 국가경찰위원회 운영 실적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수많은 회의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언론에 보도되거나 특별히 인상이 남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30여 년 동안 515회의 회의가 개최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정된 안건, 의결 안건이 2,544건이었습니다. 모두. 그중에 부결된 안건은 단 3건이었어요. 그러면 10년에 한 건꼴로 부결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거수기위원회라는 말이 좀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그냥 통과 의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뭐 이런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경찰청 안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사무관직 격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선별적으로 원하는 의안만을 경찰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잘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은 국민을 향한 거짓말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네. 경찰은 무려 14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도 있고 또 정보와 수사를 또 직장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런 경찰을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누가 통제하고 지휘를 했습니까?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수가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하지 않고서 지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아주 손아귀에 틀어쥐고 본인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고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는 물론이고 주요 정책이나 중요 현안에 대한 대응까지 비공식적으로 밀실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개 말할 수 있겠죠. 뭐 드루킹이나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이용구 법무장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등 그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경찰을 지휘 통제해 왔습니다. 이런 폐단을 이제는 멈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적극 동의합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안부 경찰국의 설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원래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부조직법 34조에 의해서 일반적인 그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 감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이번에 만든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그런 일반적인 지휘 통제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개별 법령,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보조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주로 인사 관련된 것이고 지방자치, 그다음 법령, 재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통제들을 사실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국회와 국민, 언론이 견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광장으로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커진 경찰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적절한 견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만들고자 하시는 그 조직의 규모나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건가요? 그 조직의 규모는 1국 3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인원은 그 부서장, 국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한 과는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체 인원의 75% 내지 80%는 현직 경찰관들로 충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는 또 장관님께서 경찰국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인사는 또 물론이고 경찰의 예산이라든지 감찰과 징계권, 더 나아가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할 거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조직의 80% 이상을 현직 경찰관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80%의 현직 경찰관들이 그 국에서 그 과에서 행해진 업무를 일거수일투족 다 파악을 하고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린 권한을
벗어나는 역할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크게 문제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80%의 현역 경찰관들이 그 보증인이다, 보장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앞으로 경찰청장은 허수아비가 될 거다. 장관 앞에 쭉 줄 설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14만 경찰을 지휘할 경찰청장의 지휘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국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기본적으로 고위 경찰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제청권은. 다만 이 경찰국을 왜 만드냐면은 이 지금 그 경찰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만이나 되는 병력입니다. 이 많은 수의 인사자를 확보하려면 날고기는 행안부 장관에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죠. 만약 그 인원도 없이 행안부 장관 혼자서 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막가파식 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행안부에서 이렇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종전처럼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경찰권을 휘두를 수가 있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장관님. 저는 물론 기속되시는 건 아니겠지만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새 정부에서의 경찰청장은 역대 어느 청장보다도 확실한 인사권과 치안 사무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 네. 지휘권이 보장되는 청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점은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야당은 정부조직법 34조 제1항을 예를 들면서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엔 소방도 빠져 있어요. 네. 그럼 소방도 치안 사무, 소방도 장관님의 사무가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 반면에. 네. 또 법적으로 만약에 치안 사무를 관장할 권한이 없다면 치안에 관련해 가지고 장관이 책임지는 것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청 개청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치안과 관련된 문제로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등이 몇 차례 발의된지는 아십니까? 예,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3건입니다. 3건. 예. 모두 치안 사항에 관련된 밀접한 문제로 바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국회조차도 치안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관님, 경찰국 설치와 함께 여러 가지 경찰에 편중된 인사 문제, 또 근무 여건이나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도 발표하셨는데요. 네. 주로 어떤 거죠? 주로 그 대통령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열심히 일하는 그 경찰 공무원들이 다른 공안직에 비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직급도 공안직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의 20%는 일반 출신들에게도 충분히 그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이런 점. 그리고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복수 직급제 시행, 그리고 그 각종 교육 시설의 확대, 각종 복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 고위직의 20%의 순경 출신의 경찰관들을 고위직으로 올리겠다는 그 말씀을 약속을 하셨었는데 사실 평균 순경에서 경위까지 올라가는 12년 경력을 가진 경위, 그 졸업 후에 바로 경위가 되는 그런 분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평가하는 것은 그 편중된 부분들을 바로잡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사안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공안직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상의 증가도 반드시 이뤄내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도 폐지되고 치안배시관실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한 일종의 행정 공백 상태에서 경찰국 설치 부분이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는 시급하긴 네, 했죠. 네.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은 좀 더 많은 의견 수렴 절차, 현장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네. 설사 이 시행령이 통과되더라도 현장과의 소통 더욱 강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 지부의 만류와 해산 지시에도 강행된 속칭 그 총경회의, 그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시면서 다소 좀 과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마음이 상했다는 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4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역시 제복을 입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매우 높이 사고 계시고요.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이분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경찰국 논의가 꽤 오랫동안 불거져 왔지만 그 기간 중에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폄하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직협의 전혀 엉뚱한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적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희 구테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찰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그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 조직법이나 경찰법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게 위법이라는 이런 주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예,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금 행자부 장관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두고 야당이 이제 갓 출범한 정권의 어떤 장관에 대해서 해임이라든지 탄핵소추 등으로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또 어떻습니까? 장관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하는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님, 선거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 선거에 대한 부실 관리라든지 아니면 또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십니까?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의 공정성과 중립성, 또한 선거 사무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부 물론 3월 달이긴 하지만 일부 우리 이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한번 PPT를 한번 보시죠. 국민의 거의 절반가량이 선거관리기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 사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속칭 말하는 소쿠리 투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번 이런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걸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21대 총선에서 무려 일반적인 그전에 있었던 20대나 19대 위에 가지고 10배 이상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가 됐어요. 126건.
이 중에 재검표 이루어진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총리님, 재검표 과정에서의 그 뒤바뀌는 격차가 뭐 한 4-5건 정도, 아니면 10건, 늦게 잡아서 10건 안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100건, 200건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소 뭐 정상적인 수준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PPT 한번 봐주시죠. 무려 재검표 과정에서 279건의 표가 뒤집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비록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선거 사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뭐가 잘못되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제 신문을 봤었는데요. 갑자기 기사를 검색해서 보니까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권에서는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것밖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법리적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이슈에서 법무장관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국 사법 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탈북민이 그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한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렇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뭐 보도되는 바처럼 두 명이 모두 자백을 했다면 서로의 교차 진술이 서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도를 보면 뭐 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서 살인 행위라든가 어떤 폭력 행위가 있었다면 뭐 간단하게 누미놀 반응 정도만 하더라도 혈흔 반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정도 사안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를 뭐 가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단죄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냥 북송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민주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